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과연 대공황 굴러오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전쟁이 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혹여나 관세 전쟁발 대공황이 전개될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실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또 여러분의 주머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인 관세율을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 보시면 정말 근래 들어 미국의 높은 관세율 비교해 보시면 정말 1910년대 그 당시에나 볼 수 있었던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어, 한 세기 만에 보는 높은 관세율을 지정하는 겁니다. 100년 만에 그죠? 거의 100년 만에 100년도 더 됐죠. 자,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어,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가 있다. 보복에 나서지 말라. 순순히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복할까봐. 그런데 바로 트럼프는 당황했죠. 보복 안 할 줄 알았는데 보복했습니다. 자, 4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중국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 당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나 이런 무역 조치에 대해서 더군다나 WTO에 제소하겠다라고까지 했고요. 또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있는데 이 관세위원회에서 미국의 조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의 보복은 광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보시는 자료처럼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히토류, 그 히토류가 세계 어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2019년에서 22년 동안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는 중국산이 72%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요소를 97% 중국에 의존하고 있듯이 약간 비슷하게 미국은 중국에 72%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사마륨이나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아요. 테리우비움 뭐 이런 히토류에 해당되는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히토류 7가지 광물에 대해서 7종에 대해서 대미 수출 통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율을 올릴 때 중국도 관세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광물 전쟁까지 가세한 겁니다. 이것만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맞불을 지핀다는 게 관세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물 공급을 끊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 군수기업 16개 기업에 대해서 군수용이든 민간용이든 여러 용도로 쓰이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드론 제조업체 11개 정도 되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관세율을 34% 올려 잡으니까 중국도 34% 올려 잡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히토류라는 공급을 차단하고 세 번째 기업 제재까지 하겠다. 자, 물론 이게 미국보다 더 센 주먹을 날린 걸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같이 관세율을 올려 잡아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 이해 가시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100개라고 한다면
또 미국은 중국에게 수출하는 품목이 예를 들어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3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충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수준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관세율은 상징적인 것이고 역시 광물 전쟁과 기업 제재까지 발표한 겁니다. 이 광물 전쟁과 기업 제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인데 비관세 장벽을 발표한 것이다. 무역 전쟁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때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중국에 보복하는 방식은 항상 미국보다 더 세게는 안 해요. 미국이 20% 관세 올리면 중국도 올리고 또 10% 추가 관세 올리면 중국도 10% 추가 관세 올리고 계속 같은 수준의 보복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막대한 관세율을 올려잡으니까 중국도 올려잡는데 그러나 올려잡을 대상 품목들이 부족한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두 가지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2019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3대 소재 기억하시죠? 소재를 공급하는 걸 차단했었죠. 예. 그거랑 비슷한 거죠. 굳이 비교한다면. 왜냐하면 이 히토류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첨단 제품 제조에 들어가요. 미국에서 제조하는 예를 들어서 국방용품이나 로봇 제조할 때, 전기차 만들 때, 반도체 만들 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첨단 제품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보복 조치입니다.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물론 않을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이런 결과가 내려졌죠. 34%의 이 이 표현이 바로 보복 조치인데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조치와 그 두 가지 비관세 장벽도 같이 마련하니까 세계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한 거죠. 세계 주가가 완전히 빠진 상태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금융시장의 조정이 있었죠. 금융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의주시되는데 저는 이 변동성,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주가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의 충격과 코로나19의 충격을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19 당시의 충격보다 더 클까? 팬데믹 선언했을 때보다 더 클까? 우리의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빅스 지수가 그래도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 상호 관세 발표와 중국의 보복 관세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빅스 지수가 요만큼 치솟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강한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있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마저 떨어졌어요. 물론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서 달러 선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상당 부분 조정되지 않겠어? 둔화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공포감이 반영된 달러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께 이런 주제로 경익남 134화니까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경익남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 또 이 피벗의 시대 25년 경제전망서에
7번째 챕터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은 경제전망서 93페이지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그래프 2개만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림이라는 뜻은 관세율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으로서 동식물 위생 검역, 무역 기술 장벽, 그러니까 SPS, TBT 주로 크게 2가지의 비관세 장벽이 있어요. 관세가 아닌 수단으로 수입을 막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비아드 같은 경우 한국에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센터까지 다 구축을 완료해 놨어요. 거의 완료가 됐어요. 판매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침투를 다 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환경 인증이에요. 그 인증이 안 됐어요. 뭐 굳이 따지면 이것도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적어도 보호무역적 효과는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계속 증가해서 24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예요. 중국의 관세율도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세율마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한 거죠. 24년까지만 관세율이 좀 떨어지다가 25년 들어서 관세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미국부터 올리니까 미국도 올리고 중국도 올리고 세계적으로 다 올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관세율마저 올려잡는 트럼프 2.0 시대가 왔으니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경로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가볍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떨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강경하게 대응하겠죠. 근데 그 강경하게 대응할 때 뭐를 가지고 먼저 지적을 했느냐? 바로 상호 관세율을 계산하는 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보시는 것처럼 34%를 적용했어요. 이 판넬이 되게 유명한데 이 판넬의 맨 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67%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나름 관대하게 반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 있고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나눈 거예요. 그 나눈 값이 6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가 다 관세 장벽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 때문이다. 관세 혹은 그 비관세 장벽들을 통틀었을 때 결국 67%는 그러니까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국산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생산하지도 않는 조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완구 안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없어진 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해다 쓰면서 그게 단순히 이 관세 장벽만 있겠느냐. 기업의 경쟁력도 있는 거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기술 경쟁력도 있고 품질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무역 환경에서 침투하는 것인데 무역 적자가 일으켰으니까 그것이 다 관세 때문이다라고 가정하는 이 계산법인 거예요. 이 계산법이.
비슷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법인데 뭐 괜히 복잡한 계량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상호 관세율을 계산할 때 미국 입장에서 상품 수입액이 있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액이 있겠죠. 그거 그냥 나눈 겁니다. 그게 50%고 2% 반으로 줄여줬다. 그래서 25%인 거다. 라고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국가들이 뭐라고 할까? 지적을 하겠죠. 미국은 이렇게 만성 무역 적자국인데, 그럼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모든 나라들이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 때문에 지금 무역 적자를 경험하는 것으로, 어,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USTR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원래 상호관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관세를 2% 매기고 있는데 상대국은 10%를 매기고 있다. 그렇게 안 하겠다. 상호관세는 뭐냐면 상대국이 10%면 나도 10% 똑같이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관세율에 대해서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제가 이거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미국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정의를 이미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도 있지만 그 부가가치세나 그 밖에 비관세 장벽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세율로 계산을 해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얼마만큼의 관세율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대략 관세율로 계산해 보면 5%다. 비관세 장벽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이것은 5%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한 3%다. 2%다. 예를 들어서 그걸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계산해내서 결과적으로 관세율이 뭐 25%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산수를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면 정말 웃을 공식이죠. 이걸로 다 관세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국가들이 공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도 공분하겠고, 그죠? 물론 한국은 이 경제 연구기관 어, 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공표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계 각국들이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느냐? 우리나라한테 매긴 34% 관세율이 이게 정말 타당한 거냐부터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을 못하는 입장도 있고 말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다들 국가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아까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입니다. 보시면 EU도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에는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굉장히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걸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관세 전쟁은 우리의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 EU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언 이분이 강력하게 경고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EU 회원국 중에서 조금 더 급진적인, 좀 적극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마크롱인데요. 프랑스 대통령. 미국 상호관세에 대미 투자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고 그것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자 하는 준비를 기업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하니 그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 남은 나라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남은 수많은 공급업체들을 어떡하냐고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해보세요. 자동차 기업이 완제품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남은 2만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떡하냔 말이죠. 지역 경제는 어떡하냐는 말. 자영업자는 어떡하냐. 그래서 대미 투자 일시 중단해라. 라고 마크롱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나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다. 이 산식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유럽의 주요 기업이 미국 경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면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되겠느냐. 안 된다. 더군다나 마크롱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은 프랑스가 아닙니다. 유러피언 국가들을 가정한 겁니다. 우리는 4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시장이다. 미국보다 약 1억 명이나 더 많다. 유럽인이 하나가 돼서 통일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일부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뭔가 지속적인 확대를 합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향후 무역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렇게 나설 때 다른 나라들이 지켜만 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끼리 뭔가의 대응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패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적하면서 나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또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정학적으로는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통계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미국의 GDP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물론 1위예요. 근데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일본, 인도, 영국이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캐나다, 브라질 다 화나 있습니다. 다 화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걸 오늘 낮에 계산을 했는데요. 미국의 GDP 규모는 전 세계의 2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EU가 17.6%고요. EU 회원국이. 물론 EU 회원국에는 예를 들면 영국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러피언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까지 합하면 유러피언 국가들이 24.4%나 돼요. 거의 미국하고 대등한 경제 규모입니다. 중국만 해도 16.9%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 한일중이 GDP 규모를 합치면 대략 2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미국을 고립시킨다면 이것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음모론적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을 제외해 놓고 보면 유럽, 중국, 또 일본, 한국, 또 뭐 그 밖에 많은 나머지 캐나다나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들끼리 또 합쳐서 쉽게 말하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26%인데 나머지 74%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74개 4%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하고 우리끼리 서로 긴밀하게 자유무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런 종류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유럽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한일중도 그런 움직임을 지금 꾀하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런 모습을 만약에 꾀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을 고립시키는 종류의 움직임을 꾀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이 관세 전쟁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이 중도화차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립니다. 중도화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도화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화차하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한 환호를 부르겠죠. 그게 한 가지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관세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중국이 보복했는데 미국이 한 번 더 보복해요. 34% 때렸고 중국이 34% 플러스 알파 광물 전쟁과 기업 제재를 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 20%더 얹을게. 얹고 더블로 가. 이렇게 보복을 또 보복에 대한 또 보복을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은 무너질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중국도 보복했고 보복에 대한 보복을 발표를 만약에 미국이 했는데 유럽도 보복 조치를 똑같이 단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또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이러면 정말 대공황급인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으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보복에 대한 보복, 보복에 대한 보복으로 연결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바닥이 아닌 거죠. 근데 두 번째 다른 시나리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닌가 보다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무산시킨다면 그러면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무산될 수 있는가? 그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적인 반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으로는 hands off인데요. hands off라는 하나의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hands off. 그러니까 손 떼라 이거. 손 내려놔라. 관세 전쟁 멈춰라 이겁니다. 손 떼라는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내 1200여 개 지역에 걸쳐서 6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뭐 정말 당연히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국 50개 주 전 지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공화당 내에서도 중간 선거가 대참사가 될 수 있다 이러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공화당에서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 관세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관세 전쟁을 하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죠? Great again, 혹은 wealthy again, 더 부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1차원적인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중간고사래요. 중간 선거에서 성공하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나는 중간 선거에서 성공하겠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중간 선거는커녕 그 전에 탄핵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미국도 그 충격을 입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당연히 이 각 주마다 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된 건데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기 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좋겠습니까? 이러면 중간 선거에서 더 망한다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중도 하차할 수 있겠다. 여러분 트럼프 계속 말 바꾸잖아요. 어제 말, 오늘 말 바뀌잖아요. 판넬에는 26%라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찍어놓고 또 그 공식 문서상에는 또 25%로 또 25%로 판넬에는 쓰여놓고 공식 문서상에는 또 26%로 써놓고 그리고 다시 25%라고 조정 조치하고 그렇게 이거는 말 바꾸는 것과는 다르지만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복에 따른 보복이 있고 또 추가 보복이 있거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이 있거나 혹은 중국이 아닌 그 밖에 가장 대표적인 EU예요. EU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보복 조치가 발표되면 주식시장은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여정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백기를 들진 잘 모르겠으나 들면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중이지만 일단 요번 편 강의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녹화를 위해서 공지 말씀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뉴스 목소리로 안내해드리고 글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죠. 또 매주 중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적극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더 뎁스 있게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다음 달 월간 특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경제 생기초를 해달라. 15분 경제 특강 그 책 주제로 좀 해달라. 그래서 다음 달에는 생기초로 해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제 의지로 공지 홍보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커피 프린스 1호점 OST를 불렀죠. 타루라는 가수입니다. 이 타루라는 가수가 제 겨울꽃을 작곡한 가수입니다. 제 겨울꽃은 이런 썸네일이죠. 이 겨울꽃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고요. 이 겨울꽃을 작곡한 가수인데 4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상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놀러 가시기를 제가 그냥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고마워서 공지하는 거고요. 제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겨울꽃을 노래해드립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지 말씀 드리고요. 일단 라이브 중이니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